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신삼변시대, 오늘도 연문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왜 말이 꼬이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호주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NG. 네, 안녕하세요, 양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제 메인 뉴스와 오늘 조간신문을 뜨겁게 달궜던 사라진 유아의 얘기인데, 허변. 네. 얼마 전에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 2명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 수요일 그제였죠. 오후 2시쯤에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A씨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이를 잇따라 연년생으로 출산을 한 뒤에 살해를 하고 시신을 이 아이들이 발견된 곳이 무려 그 집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숨겨서 수년간 비닐에 싸서 보관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아이는 집에서 낳고 두 번째 아이는 병원 근처 골목길에서 출산한 바로 다음 날 곧바로 살해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둘을 연달아 그렇게 살해를 한 건데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친모는? 경제적 이유를 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생계를 유지하는데 벌이가 이렇게 뭐 넉넉하지 않다. 근데 이미 남편과 사이에서 더 충격적인 거는 세 남매를 두고 있었고 같이 그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랑? 네.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이렇게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넷째랑 다섯째를 연달아 임신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살해했어요. 그럼 그 집에 다른 세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보관을 냉동실에다가 시신을 보관한 건데. 근데 사실 더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건 지금 조금 전에 허변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아살해를 했던 시점은 2018년, 2019년인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온 게 1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사할 때 그 사체를 그대로 옮긴 거죠. 아마도 이제 사체를 외부로 뭐 유기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냉동실 안에 아이 사체가 계속 있으면 본인의 범행도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그때부터 이사 오는 과정에서도 그 아이 사체를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한 상태로 옮긴 게 아닌가. 자, 보면은 첫째 아이는 넷째 아이죠. 그렇죠. 살해한 첫 번째 아이는 집에서 낳았고 살해한 두 번째 아이는 병원 그쪽 골목길에서 낳았다.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집에서 낳고 집에서 시신을 보관하면 같이 사는 사람 알 거 아니에요. 아이 셋은 어리니까 그렇다 쳐. 남편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따로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죠. 몰라, 근데 남편. 남편은 지금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남편한테는 아이를 낙태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낙태했다는 말을 믿고 그냥 아이를 낙태했구나라고 남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이 아이의 사체가 냉동고에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해외 건설 현장에 가 있었다든지 뭐 수감돼 있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도 있는데 같이 살았다며요. 근데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데 배가 불러오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야, 애가 왜 어디 갔어? 낙태했는데? 그걸 믿는다? 그래서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서 보관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그 이제 경찰에서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남편 얘기는 그래요. 임신한 줄은 알았지만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까지 이르렀는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김태현 변호사 말 맞다나 처음도 아니고 아이 셋이 이미 있는 정도의 사람,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았다라는데 그게 몰랐다. 일단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뭐 단정지을 수 없어요. 단정지을 건 당연히 아니고 일단 수사를 하고 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근데 그 첫 번째 아이를 집에서 낳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살해했다고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병원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밝혀지게 된 것도 집에서 살해한 거지 집에서 낳았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 이유로 만약에 아이 둘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기존의 아이들 세 세대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동 학대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그 부분은 당연히 경찰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부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징후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그나마 그 아이들한테 그 주변 주민 얘기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친모가 얼마 전에 애 3명하고 이렇게 손잡고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벌였을 거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세 아이에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도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전에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고 일단 지금 이 세 아이들은 조부모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양변. 처음에 사실 이 사건 보도됐을 때는 일종의 간혹 있을 수 있는 엽기적인 영아 살해 사건인가 보다라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밝혀지는 계기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밑에 수면 아래 잠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 그렇죠. 사건 자체가 그치지 않을 게 이게 드러나게 된 계기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 출산 기록은 있어요. 이건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이 출생 기록 이거는 지금 행정기관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출생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그 숫자를 점검을 해봤더니 2,236명이에요. 그럼 매년 한 300명 정도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고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1% 그러니까 23명을 표본조사로 얘들이 잘 있나? 라고 추려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드러난 거고요. 대부분이 뭐 예방접종도 제대로 안 됐고 보육지원도 안 됐고 각종 위기 상황에 노출돼 있는 상황 중에 극단적인 사례가 지금 좀 전에 다뤘던 2명의 아이가 숨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2,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23명을 저 감사원에서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원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수원 첫 번째 아이는 병원에서 난 게 맞겠구나. 그럼 100%를 다 하면 무슨 일이 저는 두려울 정도예요, 사실. 네, 어제 SBS 보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하기 전에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아서 필수 예방 접종, 국가 예방 접종을 하거든요. 그 기록이랑 출산 기록을 대조를 해서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번에는 비형 간염인데 더 많이 하는 게 결핵 접종이래요, 예방. 그런데 지금 이 신생아 결핵 예방 2년 사이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조사가 안 된 게 10,000명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신생아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애들이 2년 사이에 10,000명이 넘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의혹이 일파만파 사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 SBS 단독 보도를 요약을 해드리면 감사원에서 최근에 밝혀놓은 감사원에서 엄청나게 큰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숫자 8년간에 2,0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네. 이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아유, 진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럼 감사원은 일단 2,000명 중에서 샘플링 23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수원 문제가 생겼어요. 네.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화성에도 뭐가 있던데?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그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똑같습니다. 이 아이 출산 기록은 있는데 이제 출생 신고 같은 게 돼 있지 않은 걸 확인을 하고 일단 20대 여성 B씨를 아동복지법 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니까 이 여성의 진술로는 이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애를 출산하고, 그리고 뭐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그 뒤에 인터넷으로 아이를 키울 사람을 찾아서 넘겼다라는 게 이제 이 여성의 진술인데, 이제 또 친부랑은 또 연락이 끊겨서 지금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현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적사항을 받고 넘긴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창원에서 발견됐던 저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던 영아 사체 그 케이스도 지금처럼 출생은 됐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이 케이스 중에서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거라고 하고 아마 지금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에다 통보를 하고 지자체 모든 경찰대로 동원돼서 이걸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더 많은 끔찍한 일들이 또 보도가 될지 보도 보기가 지금 뭐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양변 이런 거 한번 다뤘었잖아요. 아예 출생신고 문제. 출생신고 문제. 지금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손질하고 있는 게 지적된 부분은 지금은 엄마는 아이 엄마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엄마 없이
혼자서 아빠가 키우는 경우 있죠. 네.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그때 이제 출생 신고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가지고 그건 이제 법을 개정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화성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미혼인 걸로 알려지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 출생 신고 자체 나오는 당장 얘기가 의료기관에 이제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네.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미국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네. 그 인구 자체를 속지주의로 무조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뭔가 정비를 해야 될 거 명백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저출산 대책을 나라가 세워서 10년 넘게끔 했는데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다는 거 너무 황당하게 저는 충격적이에요, 진짜. 이게 정부에서도 출생 통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가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출생 신고. 신고했잖아요. 병원에서 그냥 우리 병원에서 이러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이제 통보하게 그 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의료계에서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의료계 입장에서 뭐 업무 부담이 있을 테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의료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아까 말하는 허주연 변호사 임시 번호 있잖아요. 그게 아이 태어나면 임시 번호 주잖아요. 그럼 출생 신고하기 전이라도 아이한테 필수 접종을 맞춰야 되거든. 예를 들어 네. B형 간염 BCG. 그렇죠. 그거를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난 아이들 10명 있는데요. BCG 10명 맞췄습니다. 이거 신고해서 아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건 왜 신고하게 해요? 그 돈 받으려고.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그거 신고할 때 출생통보 그냥 같이 하나 껴서 하면 안 되나? 아니 지금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사실 네. 무조건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의료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연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거 하면서 출생통보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산모는 어차피 산모 의료 기록이 또 입력이 네. 되잖아요. 참. 근데 네. 이제 반대 의견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들이 병원에서 낳지 않고 밖에서 낳은 다음에 방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맞아, 있다. 맞아. 이 근거가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이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네. 그렇다면은 더 이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다른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현수님께서 출생신고를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하게 하면 어떨지 하셨고, 이용배님께서 출산 시스템 새로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들을 주셨는데, 마침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이거 법제화를 추진하고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좀 늦었지만 이런 일들은 조금 그나마 요 제도화 되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지금 전수조사 해가지고 사라진 아이들 어디서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밝혀내야 되겠죠. 이영선님,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3부에서는 정유정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3부 시작합니다. 양변, 네. 요 얘기 좀 해보죠. 정유정. 저 정유정의 이름만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과외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살해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해가지고 충격을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살해 대상으로 물색한 인원이 54명이다? 그렇습니다. 아마 부산 지역에서 과외하시는 분들은요, 이 뉴스 보고 소름 쫙 끼쳤을 거예요. 그 즈음에 나도 앱으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게 정정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해자 빼고도 54명에게 말을 걸었던 거예요. 네.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걸 찾았냐면 혼자 살고 있고 여성이고 피해자 집에서 과외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접촉했던 게 총 그러면 55명에게 접촉이고 그중에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학생이 여성이니까 선생님은 여성을 구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동하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그렇죠. 우리 집으로 그렇죠. 오세요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잖아요. 과외인데. 근데 내가 선생님 집을 간다? 예. 그것도 혼자 사는 살아야 선생님? 된다. 이거 뭔가 그러니까 근데 의도가 이게 있는 이제 거거든요. 철저한 계획 범죄라는 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진정이 원했던 게 결국 이게
지금 뭐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노트가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색 기록만 봐도 뭐 살인 방법, 사체유기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일각에서 처음 이게 불거졌을 때 뭐 신분 탈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글자 그대로 자기 분노를 풀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했고 그 가운데 후보군에 55명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54명은 본인은 지금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 보시면서 부산에서 과외하시는 분들요 정말 무서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54명은 54명은 네. 정유정이 설정한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렇죠. 정유정이 그렇죠. 접촉을 안 한 거고 네. 마지막 접촉을 피해자- 하다가 안 한 거죠. 거고 지금 대상으로. 피해 여성은 딱 보니까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피해자 집으로 갈 수 있고 그 조건에 마지막에 맞아서 본인 애를 저기 집으로 보낼게요 이러면서 자기가 간 거잖아요. 교복을 입고. 야. 이 정유정의 살해 동기나 이건 건 이 메모 하나로 정리가 되네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이 메모. 이 정도 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사람 뭔가 정상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이 메모를 보면 그것도 어떤 본인이 원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기 살인을 위해서 찾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이코패스 검사하면 당연히 고위험고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하고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재범 위험성도 평가적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 있다면 또 다른 살해를 계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마지막 이 정유정 얼굴 아니에요.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묻지마 범죄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난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묻지마 범죄는 대비를 못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유정의 뭐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보면 이 사회적 문제인지 요즘에 가끔 이렇게 묻지마 범죄들 있잖아요. 볼 때마다 이렇게 섬찟섬찟합니다. 3898님께서 우리 아들도 과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빠져나왔어요. 대학생인데 아이고. 과외 알바 구하고 있었거든요. 하셨는데 실제로 요새 이런 앱이나 이런 데서 탈퇴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지금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아. 합니다.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치.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의 경력이나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택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랑 학생에 대한 정보보다는 선생님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돼 있고 선생님들도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앱에다가 내가 어떤 대학 나오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성별도 중요하잖아요. 다 써야 돼 이것저것.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외 앱 사이트 이 기획팀에서 이런 것들 좀 관리한다고 했는데 유저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탈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이거는 백변 전담 주제네. 그러네요. 자, 야구 기념구 예를 들면 100호 홈런 기념구, 첫승 기념구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소유권의 문제다. 이건 생각 안 해봤어.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딱 보니까 지금 양지열 변호사는 심드렁에 무관심. 관심도 없어. 그깟 뭐야 야구 그게 그걸 왜 기념을 묻혀 막 이런 아니 거. 내용은 아는데요. 내용은 아는데 부질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기다 관심이 왜 아예 없어요. 기념을 묻혀 이런 그 표정이야. 야구공 얼마짜리 뭐 얼마 대주는 거 누가 가지면 무슨 상관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시각이. 그게 이제 그렇게 좋아요? 사실 기념구라는 게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 생각하면 평생에 한 번뿐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인 투수 백성문이 등판해가지고 그날 첫 번째 승리 투- 승리 투수 됐어. 승리 투수 마지막 공. 내 인생의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첫 승을 한 공. 예.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1군에 와서 첫 안타를 때린 공.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커피도 이 순간밖에 없는 커피예요. 내보내. 그럼 예를 들면 양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양변에 격투기만 하잖아요. 싸움질만 한단 말이에요. 싸움질만 하지. 그러면 전국 검도대에서 우승할 때 썼던 그 검. 그런 거. 그 검이 만약에 정말로 내 손에 잘 맞아서 우승에 기여를 한 거라면 한동안은 쓰겠죠. 효용이 닿으면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그건. 별로야. MBTI T 아니세요? T? 별로야. 자, 별로. 맞아요. 양지열 변호사는 살롱드지 할 때까지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 네, 진행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그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게 보통 뒤에 영자 붙는 거. 뭐 100승 뭐 아니면 뭐 타점 1000타점, 1000안타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이승엽 선수 56호 홈런 지금은 뭐. 위대한 팀인 두산 베어스의 위대한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아, 이거 너무 사심 있는 방송이네. 뭐 항상 야구 얘기를 하면 그렇지 뭐. 그렇지. 이승엽 감독의 선수 시절 그 기록 세운 홈런고. 그렇죠. 거. 그런 거는 가치도 그러니까 일단 팬의 입장에서 그 가치도 어마어마하지만 네.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물건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문제가 최근에 좀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누구 거야? 선수 거야? 공 주운 사람 거야? 뭐 이런 거. 저는 야구 그렇게 보면서도 네.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공. 아, 예, 누구 거지? 뭐 이거. 그거는 지금 왜 문제가 불거져?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SSG 랜더스의 최주환 선수가 그러니까 두산에서한테 날렸던 최주환 선수. 천안타를 친 공이 최주환 선수의 천안타? 네. 그러니까 이게 역대 115번째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대외적으로 비싼 공 이런 거보다 이제 최주환 선수한테 중요한 거지. 그렇지. 본인 천안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셌던 건 최용호 선수가 지금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1,500타점. 이승엽 감독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며칠 전에 동타라고 했는데 넘어서지 말지. 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은 이제 최주환 선수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공이라고 하면 최용호 선수 그 공은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공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담장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홈런이구나.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 건 넘어갔고 최용호 선수 건 제가 알기로 선수가 던졌어. 네. 그 외야수가. 네. 그래서 그 외야수가 사과까지 했어. 하나 외야수가 절 몰랐습니다. 사과까지 했어.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요즘 많이 던져주잖아요.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공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최주환 선수가 그거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 영상에 있는 그 관중 그것까지 캡처하고 올리면서 막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외야에 있던 안경 쓴 수염난 저 아저씨 그 공 저 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백성문 사진 딱 뭐 붙이고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화해하고 뭐 선물 드리고 이제 공 받았다고 하고 최용호 선수는 이제 뭐 안 주면 말죠 뭐 이러면서 그냥 쿨하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안 주면 말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 공의 소유권은 선수가 아니라 주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야구장 가서 홈런공, 파울볼 나오면은 그 누가 수거하러 안 오잖아요. 맞아요. 자기 거야. 저도 한번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파울이건 홈런이건 그냥 관객이 잡으면 그냥 관객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내 거니까 줘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보통 이런 진짜 팬이 딱 잡으면 돌려줬어. 그냥. 근데 요즘은 잘 안 돌려주나 봐. 최용호 선수 것도 지금 결국 안 돌려주는 쪽으로. 원래 예전에는 돌려주면 막 선물 주고 막 사인볼 주고 막 이거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최용호 선수가 그렇게 해주겠다고는 하겠죠. 만약에 주면. 근데 아직 못 찾고 있다. 지금은 못 찾고 있고. 근데 최용호 선수가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최주환 선수와 그 대비되는 대인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또. 그래요. 뭔가 양변 지금 굉장히 불만. 지금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야. 저 마이크 해제 풀어드릴게.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혹시 시청자들이 이거 청취자분들이 듣고 오해하실까봐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뭐가요? 우리 전에 골프장에서 잃어버린 공 소유권 여전히 골프장에 있다고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이건 프로야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관객 서비스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담장 밖으로 넘어갔다고 다른 공도 자기 거라고 주워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공이 비싸잖아 그건. 대기권 돌파슛 있잖아. 우리 골대 위로 확 넘어가는 거. 그건 다 관중석으로 가거든. 그거는 다 수거해 갑니다. 근데 그래요?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사례가 있었어요. 1921년에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했는데. 조용히 있겠다 그러더니 뭐 다 알고 있고. 아니 뉴욕 자이언츠의 팬이었던 버만이라는 사람이 잠깐만, 있었는데 뉴욕 자이언츠가 언제 얘기야? 미국의 1921년에 경기 관람 중에 날아든 파울볼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보안요원이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고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되게 망신을 당하고. 근데 이 팬이 너무 화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위자료를 $100 주고 공은 돌려줘야 된다. 기념구로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기념비적으로 기준이 된 판결이 돼서 그때부터는 야구 구단에서 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넘어가면은 주운 사람이 임자다. 이게 관습법처럼 관행처럼 그렇게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야구만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에 관심이 없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럼 최용호 선수 공도 돌려줬다네요. 이제 다시. 아, 그래요? 최종적으로 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돌려주고 선물 많이 받아 가졌겠다. 아이고, 그건 얼마나 중요한 공인데. 중요한 공이지. 이거는. 이거 나중에 KBO 야구 방법이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원 빵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지역마다 특산물 빵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주 간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때는 시범빵 없었어요. 황남빵 정도가 있었는데 이 경주의 시범빵 이거 드셔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네,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경주 간지가 좀 돼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거 저작권 논란이 있다면서요, 시범빵? 네. 이게 근데 너무 똑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화폐 도안도 사실상 우리가 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화폐는 신뢰도가 정말 중요해서 이 영리 목적으로 도안을 무분별하게 이용했을 때 위조나 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도 있고 뭐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용 기준도 다 정해놓고요.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으면 미리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고 6개월까지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네. 딱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3개월까지예요. 그러니까 9개월까지 하면 아무도 이제 영리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이 시범빵 업체가 처음에는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너무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범빵 업체가 프랜차이즈까지 내면서 이 한국은행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 정도로 대규모로 영리성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변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빵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설비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이 투자금 회수도 못했는데 못한다. 그리고 이 도안 자체가 공공 포털에 게시가 된 도안이다. 그럼 우리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지금 슬슬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범빵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확대만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야, 지역에서 그렇게 특산물을 하는 거가 좋겠는데 우리 가끔 가판대 같은 데서 이렇게 속옷인데 남자 속옷인데 10,000원짜리 나 그 얘기 하려고 그거 그지? 그거 많이 있어요. 뭐 1,000원짜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준이 빽빽하게 비슷해.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지금. 그거 한국은행에서 뭐라 안 하잖아요. 그지? 한국에서 뭐라 안 하잖아.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는 뭐라 안 해요. 근데 한국은행도. 그거를 빽빽한 나랑 회사 차려가지고 프랜차이즈 만원 팬티 그렇지. 하면은 10,000원 팬티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아 진짜 많이 보이지 않아요? 가판대 보면 있어. 10,000원짜리 이렇게 돈방석 돈방석. 네. 그래 돈방석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서 이게 좀 확대가 되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문제 제동을 좀 건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엄격하게 하면 다 걸 수 있지만 그렇지.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근데 아이디어는 정말 좋네요. 왜냐하면 요즘 10원짜리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마침 색깔도 갈색 유일하게 다른 동전과 달리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데 문제가 거기 뱅크 오브 코리아라는 글자까지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건 넘어섰다 선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요. 나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 원저작자 보호해 주는데 보면 혼란 가능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건 빵인데 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백변이 만든 노래인데 내가 막 내 노래처럼 건 좀 해. 그러면 이게 김태현 노래인지 백 노래인지 사람들 모르잖아. 근데 이게 시장에 혼란을 주나? 그냥 빵인데. 빵인데 거기 10원 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막 이러고. 이거 어디가 10원으로 이게 쓸 수 있나 뭐 쓸 수 있는 이렇게 것도 아니고. 그러진 않을 텐데 그죠? 근데 돈방석이나 이 만원 팬티 이런 거는요. 이 딱 보면은 그 자체로 뭔가 5만 원짜리인데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다거나 한국은행이 아니라 대한은행이 돼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물론 빵이니까 오인 가능성이 이게 지배가 아니니까요. 상당히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 예외를 인정해 주다 보면 너무 이제 넓어진다. 그래서 패러디의 영역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만 너무 똑같이 하면은 빵이든 과자든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기사 나왔을 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경주에 가서 이거 맛있게 먹은 드신 거. 저 빵이다 이러고 이제 드시는 사진 나오던데 그럼 이거 합의점 찾아간다는데 어떻게 찾아요? 일단은 뭐 뱅크 오브 코리아 뭐 그거 좀 빼고 이제 탑 모양도 조금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접점을 찾을 것 같고요. 다우탑에 다리를 하나 빼나 그럼? 뭐 탑 위에 꼭대기를 빼든 뭐를 빼든 뭐 이렇게 본크 오브 코리아 이렇게 바꿔야 돼? 뭐든 해야겠죠. 근데 여기 저 재밌네요. 0266님 파주에 가면 100원 빵 있다고. 네. 자, 파주군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그거 프랜차이즈 안 하면 넘어가는데 또 프랜차이즈 하면 지역에서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범빵 일본에서도 팔더라고요 하신 분도 계시고 돈지갑도 그게 있다는 거고 골프 할 때 보면 이렇게 거기 지갑에 달러 뭐 10,000원짜리 뭐 해서 그런 형태로 지갑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그냥 소소하게 수상공인이 하는 거 정도면 네, 좀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그럴 수 있겠군. 한국은행에서 프랜차이즈에서 대규모로 하는 거에 자체에 대한 제도. 그렇지. 지역 특산물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 영리 목적으로 해서 대규모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헌선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걸 그런 식으로 써먹는 게 잘못됐다라고 한 게 양변도 이거
제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저작권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네. 워낙에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네. 제일 많이 강하게 써먹는 데가 월트 디즈니잖아요. 네. 디즈니 미키마우스 보호하려고 이게 사실 30년에서 50년, 50년까지 늘어난 게 미키마우스의 입법 로비 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이 이렇게 남용되는 거 특히 힘이 있는 쪽에서 저작권 주장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 한마디 할 얘기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보도 있었잖아요. 버버리에서 버버리 체크 교복에 못 맞아요. 쓰게 한다고. 예. 근데 애들 교복을 보고 야 저 학교는 애들 교복을 버버리를 입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유튜브 한참 떴을 때 네. 5살짜리 애가 음악 듣고 막 춤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음악 제작 미국 음악권 제작협회에서 왜 우리 음악 돈 안 내고 썼냐고 소송 걸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로 남용되는 건 좀 싫어해요. 좀. 저도 그냥 버버리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영상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est 이진웅님께서 possible que les alertes- 스포츠엔 심드렁하지만 그림에는 진심인 살롱드지가 다건이었었습니다. 스포츠 중에서 격투기엔 진심입니다. 아 그건 제가 하는 것만 구기를 별로 안 좋아해. 야구 축구 되게 싫어해. 그럼. 자 오늘 그림은 뭐예요? 예, 오늘 오늘- 그림이 양 무서운데. 무서우세요? 오늘 그림 뭐 아니요. 자주 가끔 물어봤는데 요즘 잘 안 물어봤는데 김 변호사님 처음 보는 그림이죠?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십시오. 대부분 처음 보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모나리자 빼고.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많이 알려진 화가는 아니고요. 화가 이름도 한 번 듣고 기억이 안 나서 저도 봐야 되는데 손트바리 코스카 티바타르라는 헝가리 화가예요. 19세기에. 근데 이 그림은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림 보면 그냥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평범한 노인의 얼굴이죠. 그리고 제목이 늙은 어부예요. 이마 부분이 좀 독특한데. 그러니까. 이마에 이제 주름살이 좀 독특하게 그려져 있기도 하는데 사실 이 그림은 세 개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사람 얼굴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분은 좀 유난히 다르게 그려지는데 화가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거울을 놓고 왼쪽만 얼굴을 봤을 때 그걸 양면을 펼쳤을 때와 오른쪽만 펼쳤을 때가 다른데요. 오른쪽만 펼치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이세요? 무서워요. 예, 뿔이 달린 악마로 변하죠. 이 화가가 일부러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린 그림 그리고 왼쪽만 펼쳤을 때는 되게 평화롭고 배경도 바뀌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뀌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보시는 분은 보이실 텐데 뿔이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바뀌죠. 그 옛날에 저 마징가 제트는 아수라 백작 같은 거.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는데요. 사실 아까 저기 영화 살해 사건도 그랬고 정유정도 그랬고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안에 어찌 보면 악마성이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정주영 갖고는 얼굴 공개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머그샷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무조건 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주영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이라든가 뭐 진학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 사이코패스가 범죄로 연결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악의 기질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 평범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악마로 바뀌게 만드는 거를 막아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뭐가 필요할까?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금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영화들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게끔 만든 구조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악마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숨어있는 악마, 우리 일상 속의 악마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가져봤어요. 그림 무섭네. 그래. 아까 이렇게 저기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반 놓고 보니까 달라. 완전 다르죠. 아, 나도 그래서 화면에서 이렇게 손 이렇게 가리고 봤거든요. 근데 전혀 그래서 내가 이 딱 그림 보는 순간 무섭다는. 김태현 변호사가 1년 넘어가면서 그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제가 저 공감하는 게 요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웃는다는 그 옛 속담을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서당계죠, 서당계. 네, 한 2, 3년, 한 2년, 우리 2년 했군요, 이 코너 하니까. 벌써 2년이나 됐어. 어쩌다가 와. 앞으로 계속 해야죠. 그림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림이야 끝도 없지 뭐. 알겠습니다. 오늘 저 신삼변 시대 살롱드지까지 해서 야구에는 심드렁하지만 그림에는 진심인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허주현 변호사 백선배 변호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